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픽 인터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판세,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스튜디오 출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급한 브리핑 일정이 잡혀서 전화로 연결드리게 돼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일주일, 사전 투표는 이틀 남았습니다.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선거가 쉽지 않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나 또 각종 언론에서 이제 해당 지역, 특히 이 격전지에 대해서 많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쉽지 않은 선거다, 녹록지 않은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자체 예측을 하신 걸 보니까 지역구 254석 중에 90에서 100석 정도 확보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일부 접전지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돼서 판세 전망을 상향 조정하셨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저희가 최악의 시기는 조금 지났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당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면서 이 과거 정치 세력과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대조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일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없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크게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당이 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최악의 시기는 지났고 일각에서 우리가 계엄 저지선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균형과 견제가 가능한 의석수는 저희 정당에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주 4.3 추념식이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두 불참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4.3의 아픔에 공감한다. 희생자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 그러면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정이 맞았다면은 만약에 시간을 낼 수 있었다면 참석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를 여삼주처럼 보내고 있는데 후보자 지원하고 하는 과정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급한 과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비대위원장이 4.3과 관련해서 2번이나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측면에서 이걸로 참석을 하고 안 하고 애도의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념식 후에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추념식에 불참한 거 사과해야 된다. 또 4.3 폄훼 인사들의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논평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 갈라치기의 명수가 아닌가. 그리고 4.3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은 우리 대통령도 참석을 후보 시절에 했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명확한 뜻을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단순히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또 지난번에도 5.18 세력의 후신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역사적 평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이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5.18은 쿠데타고요. 4.3 학살 사건이 국가적 폭력이 양민 학살로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을 갖고 저쪽 당은 저런 정당이다 이렇게 폄훼만 하기에는 너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좀
무게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갈라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거티브가 점점 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대한 공세 부쩍 강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김준혁 후보의 발언 논란들 두 네. 후보가 모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후보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보직 사퇴라는 카드를 민주당이 그러면 꺼내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의 이 선거 지형으로 봤을 때 해당 후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가 뛰고 있는 지역에서 충분히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뭐 소나기 잠시 피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그 공천 논란은 사실 친명횡재와 비명행사라는 전반적인 그 민주당의 공천 흐름 속에서 친명이 아닌 사람, 친명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던 게 이런 그 부실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명비어 천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까지 물론 경선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네. 전해철 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면서까지 경선에서 양문석 후보가 공천권을 쥐어잡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버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 그 해당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 지역에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정당 소속의 후보냐 이거 말고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고 공복으로서의 도덕성을 가졌느냐, 이 부분을 좀 깊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달해 봅니다. 네. 근데 발언 논란이 또 있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MBC 100분 토론에서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청년 비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국민의힘 당적을 지닌 분이어서 입장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진 전 논설위원이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을 아직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이 발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발언이 나왔다면 뭐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정당은 우리 대한민국 전 세대와 전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갈라치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만약 그 발언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떤 사과가 있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잘 알지 못해갖고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선거의 3요소로 인물, 구도, 바람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인물은 공천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됐고 이제는 구도와 바람이 많이 작용을 하는 시기인데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야권의 정권 심판론 바람이 지금 꽤 거세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2조 심판론은 민심을 좀 파고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게 민심을 많이 자극해서 우리 정당에 대한 애정이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2조 심판론의 핵심은 21대 국회에 대한 심판과 앞으로 올 22대 국회가 더 건설적인 국회가 돼야 된다는 바람을 같이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반드시 이 21대 국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호주 대사의 논란이라든지 황상무 수석의 발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권 심판론에 조금 더 불을 붙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의 사과나 내각 총사퇴 주장하는 분도 있었고 함은경 후보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가 이제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는데 당정 관계는 문제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 발언의 수위가 개별 후보별로 조금 조율되지 않고 조금 더 과격한 발언이 나온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당내에 일고 있는 아주 소수의 개별 개인 정치인 개인의 의견이지 당에서 지금 대통령 탈당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당정 관계는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우리가 크게 패할 때도 지나치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목소리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었죠. 네,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한 100일 정도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에는 당정 관계에서 그렇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보다는 건전한 긴장 관계 쪽으로의 전환을 많이 시도했고 실제 일부분 실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측면도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비해서 우리 당이 그 민심을 전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 하기 시작했고 총선을 계기로도 그런 움직임들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당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회초리와 비판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매가 돼야지 이게 과도하게 해서 아이들을 빗나가게 하는 그런 몽둥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일부에선 있습니다. 이번 네. 의정 갈등을 총선의 변수로 꼽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한 번도 2,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후퇴한 생각이 없다라는 그 방침을 밝혀왔는데 여기에서 협상의 여지, 그러니까 협상의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통령이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고 의사들과 협상에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2,000명을 어떤 숫자를 더 낮춘 숫자를 제기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의사협회가 저희 환영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치인지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전향적 태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렇게 평가받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협상의 물꼬를 텄으니까 이제 더 힘든 논의가 시작돼야겠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대국민 담화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네. 메시지가 좀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고 헷갈린다는 지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이 어제 또 따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래서 보셨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긴 메시지의 마지막에 방점이 있는데 네. 이 중간에 듣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변화의 의지가 없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조금 더 간명하게 두괄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국민적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했다면 조금 더 메시지 전달에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일부 아쉬움은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수도권 접전지에서 총선의 승패가 갈릴 거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경합 지역인 서울 동작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려 6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동작을인 것 같다.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 불만을 표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다. 국가 정체성과 국가 간이 뚜렷해야 한다면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나베라는 말도 하고 또 나경원 후보를 둘러싼 약간 친일 논란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베라는 게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의 나와 아베 총리의 배를 합쳐서 나베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베가 일본 말로 뜻하는 게 있잖아요. 냄비라는. 그게 또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다라는 그 해석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대표가 개별 후보에 대해서 신한일전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이 갖고 있는 국가 간이 의문스럽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흠집을 내기 위한 흠집 아닌가요? 나경원 의원이 4선 의원이나 했고
그동안에 보여왔던 의정활동이나 국가관을 어떻게 네. 친일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지 상당히 개탄스럽고요. 저는 신한일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미 우리가 광복된 지 한 80년 가까이 됐잖아요. 예. 이제 일본에서 어떤 지금 MZ세대들 중심으로는 일본에 전혀 피해의식 없고 오히려 동등한 국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국가가 됐다라는 자신감도 있는데 네. 자꾸만 그 피해의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듯한 그 정치적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부산 수영구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이 지역에 이제 장해찬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장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네.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예. 부산 수영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당이 공천을 확정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공천자를 냈는데 여기에서 공천 취소를 된 사람이 단일화를 요구해서 이 단일화 요구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공당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단일화 요구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기대가 있다면 이제 그 장해찬 전 최고가 한때 우리 정당의 최고위원이었고 당에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헌신의 자세로 대승적인 후보 사퇴를 해서 어쩌면 민주당에 내줄 수도 있는 의석을 우리 정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승적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 최고와도 여러 인연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보수 정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져와서 최소한의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말 짧게 이번 투표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랬죠. 사전선거에 이제 또 익숙해져서 사전투표에 임하겠다는 분들도 많고 지난 대선, 지방선거, 이번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3라운드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투표율 높을 것 같고요. 저는 투표율이 어떤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서 자신의 표의 가치를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